자, 이번 시간 이제 공부하실 주제는 부동산 개발론 중에 제일 뒤에 남아있는 주제, 부동산의 관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1년에 약 한 문제 구성되는 영역이 되겠고요. 부동산 관리의 분류라는 것이 주된 출제 이슈, 그리고 최근에 이제 문제 구성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있었죠. 그래서 관리하는 법령의 문제를 한번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조금 이제 밋밋한 부분이고요. 부동산 관리 분류라고 해서 총 3가지 형태가 이슈가 되는데, 통계적으로 가장 많은 출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자, 주체에 따른 분류에서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부동산의 관리 분류에서 지금 이제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개발론 파트에서 첫 번째 이슈가 됐던 것이 개발에 관한 주제가 있었고요.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슈가 됐던 게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논의가 될 게 이 만들어진 부동산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관리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출제 이슈, 가장 무난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주체에 따른 분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의 관리라고 하는 거, 소위 이제 자기관리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위탁관리라는 개념 또는 혼합관리, 크게 3개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용어를 좀 혼용이 섞어서 내고 있는데, 이 자기관리 별거 없고요. 이제 부동산의 소유자가 직접 하는 부동산 관리를 가리켜서 자기관리라고 부르게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으로 보게 되면 인건비 절감의 효과가 있고 기밀 유지 등에 유리하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주가 혼자서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 업무가 타성에 젖을 가능성이 있고 또 관리의 전문성이 결여가 되어 있다. 이 정도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마 학교로 공부하실 때 제일 유치한 파트가 이 파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건물주가 직접 하는 관리, 이 정도의 개념이 자기 관리 또는 이제 위탁과 직접 관리라는 용어가 되겠고, 이에 대응해서 관리 업체에 위탁을 해서 하는 관리에서 위탁 관리 또는 간접 관리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참으로는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걸 장점으로 삼고 있고요. 대응해서 비용 문제, 관리 비용이 높다. 그 다음 두 번째, 기밀 유지에 불리하다라고 하는 것이 위탁 관리 정도의 특징이 위탁 관리의 단점으로 지적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혼합 관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 지금 자기 관리하고 위탁 관리를 섞어서 하는 거, 일부는 직접 관리하고 일부는 위탁을 하는 형태의 관리를 가리켜서 혼합 관리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좀 특이한 건데, 관리 업무에 대한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탁 관리에 소위 편의 또한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말이 그래요. 그래서 뭔 소리인가 하니, 지금 이제 건물주가 나와서 일부를 관리하고 관리 업체에 일부를 위탁해서 하는 형태의 관리, 이게 이제 정의하기를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 그런 얘기지. 건물주 나와 있으니까 애들이 땡땡이를 치지 못한다, 이런 식의 개념이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다. 자, 근데 이제 단점으로 제시가 되는 것이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건물주가 나와 있는데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요? 했을 때, 이건 이제 노망난 건물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르신이 와서 관리를 해. 잔소리 들을 게 많아. 그래서 애들이 빡시게 뛰다가 이제 그런 경우 있겠죠. 뭐 시켰는데 했는데, 이제 이 양반이 헷가닥 해갖고, 시킨 걸 잊어버린 거지. 그때부터 이제 애들이 머리를 굴리는 거야. 그래서 뭐 어려운 일 시키면은 안 시켜도 우겨버리는 거.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가 된다. 강력한 지도력, 밖으로 나타나기는 강력한 지도력이 확보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책임 소재가 분명치 않다, 이런 것을 이제 단점으로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주체에 따른 분류라는 개념이 되게 돼요. 그래서 자, 요건 이제 뭐 내용 자체가 없는데 어찌됐든 간에 시험 문제 거의 이제 한 2년에 한 번꼴로 뽑아내는 문제가 주체에 따른 분류. 특히 이제 29회 시험에서는 이 파트가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출제하기 제일 좋은, 거저주는 문제 중에 하나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부동산 관리의 분류 중에서 주체에 따른 분류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먼저 거의 이 문제로 가니까 우선 지문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127페이지 가서 살펴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부동산의 관리는 부동산 소유자의 목적에 따라서 대상 부동산을 관리상 운영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뭐 쓸데없는 소리고요. 2번 질문도 마찬가지죠. 도시와 건축기술의 발전, 부재자 소유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부동산 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커지고 있다 해서 오른편 구성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박스부터가 소위 이제 직접 관리, 위탁 관리, 혼합 관리, 관련한 지문이 구성이 됩니다. 자기 관리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 관리 방식에 비해서 기밀 유지에 유리하고 의사 결정이 신속한 경향이 있다 해서 오른편 구성을 하고 있고요. 2번 질문, 직접 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의 타성을 방지할 수 있고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다 해서 뒤에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다는 뭐 특징으로 볼 수가 있지만 앞에 관리 업무의 타성을 방지할 수 있고 이게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이제 말씀드렸던 사례 같은데 저런 거 있었어요. 어떤 건물에 요즘 이제 좀 인기가 시들어졌는데 한때 유행했던 게 인형 뽑기 방 뭐 이런 게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택배 하시는 분이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오전 시간대부터 연세가 좀 드신 분이 인형을 뽑고 있더라 이거지. 그래갖고 그분 생각하기에 저분이 파지 모아서 종이 팔아가지고 저거 인형을 뽑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좀 짠하게 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건물주가 심심하니까 종일 아침부터 나오긴 나오는데 할 일도 없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마주치면 말도 안 섞잖아. 웬만하면 피하잖아. 건물주 오는데 누가 말을 섞어. 안녕하세요 이거 하냐고. 혹시 새 올려달라고 짜증나니까 일단 눈 다 깔고 눈 안 맞추고 그럼 어떻게 있어? 인형하고 눈을 맞추는 거지. 인형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관리 업무의 타성이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3번 질문, 위탁 관리 방식의 장점은 전문업자를 이용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편리하며 전문적인 관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해서 옳은 표현. 그 다음에 4번 질문이요. 간접 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반면 대신 단점으로서 기밀 유지에 있어서 직접 관리 방식보다 불리하다 해서 어렵지 않고요. 5번 질문, 위탁 관리 방식은 전문 관리의 건물 관리의 전문성을 통해서 노후화 최소, 그 다음에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서 대형 건물 관리에 유용하다 해서 오른편 구성을 하고 있고요. 6번, 혼합 관리 방식은 필요한 부분을 선별해서 위탁하기 때문에 관리의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라고 장점이 있다 해서 분명히 저는 장점이 있다 해서 이걸 가지고 틀리게 구성을 했었죠. 그래서 혼합 관리 단점, 자 건물주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눈 깔고요. 그 다음에 일 시켰는데 안 시켰다 우긴다 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라는 단점이 제시가 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가세요. 교재 128페이지 7번 지문. 건물 관리에 있어서 재무, 회계관리, 시설, 이용 임대차 계약, 인력 관리는 위탁을 하고 청소를 포함한 그 외 나머지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할 경우 이는 전문 관리 방식에 해당한다 해서 이 지문이 이제 특징이 뭐냐면 길어가지고 읽다가 놓쳐버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혼합 관리를 예시를 하고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 지문 틀리게 구성이 된 사례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 기출 문제까지 먼저 볼까요? 여러분 교재 127페이지 부동산 관리를 외부의 전문가 집단에게 위탁하는 비중이 늘고 있는 요인 중에서 틀린 것은 해서 좀 오래전 문제라서 유치 찬란합니다. 127페이지 문제 보고 있어요. 부동산 펀드의 오피스 빌딩 투자 증가라고 하는 것에서 지금 이제 직접 건물주가 건물을 사는 게 아니라 펀드라고 해서 우리 금융론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개념이죠. 이 펀드하고죠. 그다음에 리츠라고 하는 거 투자를 받아서 부동산에 자본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펀드라는 개념이 있겠고요. 이런 것들 직접 관리할 사람이 없죠. 그럼 이제 전문 관리 또는 위탁 관리의 가능성이 있겠고 2번 지문요. 부동산 투자 회사의 상업용 부동산의 투자 증가에서 이 펀드하고 리츠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끌어모은 자본 중에서 70% 초과해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을 나중에 리츠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70%까지만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을 펀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펀드와 리츠는 본질적으로 똑같다. 3번 국내 연기금의 오피스 빌딩 투자 증가. 4번
외국계 부동산 펀드에 복합 용도시설 투자 증가 뭐 이런 것들 있게 되면 결국 이제 관리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고, 이러면 이제 위탁 관리의 가능성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답은 5번으로 뽑아놨었죠. 그래서 그 정도고요. 그럼 유치한 문제 패턴. 그 다음 넘어가서 교재 118페이지 관련 기출 문제 보시고 그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부동산의 관리 방식은 1번 첫 번째 소유자의 의사 능력 그리고 지휘 통제력이 발휘되게 된다. 업무의 기밀 유지에 유리하다. 세 번째 업무형이 안일을 초래하기 쉽다. 점성이 낮은 경향이 있다 해서 자기관리, 직접관리라고 하는 개념에서 답은 5번으로 지금 다시 볼까요? 지금 잘못되어 있나? 답이 잘못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죠? 이게 자기 관리가 돼야 되는데, 답이 2번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정을 해야 될 텐데, 답을 5번으로 수정을 해 주실 것. 네? 첫 번째 보기가 이 통제력이 발휘된다는. 지금 제가 잘못 봤네요. 잠깐만. 소유자의 의사 능력 및 지휘 통제력이 발휘된다. 이게 이제 일부는 이제 맡겨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해설이 잘못되어 있나? 해설이 잘못되어 있는 데서 답이 2번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답이 2번이어서, 맨날 하고 나오니까 이제 고치기 쉽네. 그래서 하여튼 요건 해설이 잘못되어 있네. 그래서 2번으로 보겠습니다. 해서, 지금, 요거 다시 볼게요. 다시 소유자의 의사 능력, 지휘 통제력이 발휘된다. 업무의 기밀 유지에 유리하다. 업무형의 안일을 초래하기 쉽다. 그 다음에 전문성이 낮은 경향이 있다. 답 5번이죠. 지금 죄송합니다. 그래서 답 5번이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 지금 본인이 골라야 돼. 첫 번째 항목은 뭐 그렇다 치고 거기 나머지 항목들이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관리 또는 직접관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잘못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5번으로 가셔야 되죠. 그래서 그러면 혼합관리가 그런 논리 구조가 되면 전문성이 낮은 경향이 있다 이렇게 가는 건가요? 아니 근데 지금 혼합관리라는 거는 자기관리랑 위탁관리를 포함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요 첫 번째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갖고 분석을 해보자고요. 자기관리로 저도 봤거든요. 근데 저희 첫 번째 보기가 이걸 다 아우를 수 있는 거를 찾는 거니까 혼합관리. 네, 다시 한번 제가 요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건.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 관리를 조금 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지금 답을 제가 잘못 표시를 해놔서 그런 거고, 지금 이제 만약에 혼합 관리가 되면은 업무행위에 안일을 초래하기 쉽다, 기밀 유지에 유리하다 이런 것들은 다 자기 관리와 관련한 설명이지 혼합 관리와 관련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이 잘못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답이 5번.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기출문제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좋겠고. 그 교재 128페이지 1번 문제 답은 5번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설이 맞아요. 답이 잘못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주체에 따른 분류 이렇게 살펴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에 이렇게 영역 또는 내용에 따른 분류에서 이게 되게 좀 피곤한 부분입니다. 이게 되게 피곤한 부분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부동산 학자에 따라서 이 부동산 관리라고 하는 게 앞에서 이제 자기 관리, 위탁 관리, 혼합 관리는 다 얘기가 쇼부가 났어요. 여기까지 쇼부가 난 상태인데 문제는 학자에 따라서 어떤 학자, A라는 학자가 나는 영역에 따라서 부동산을 분류할 거야. 부동산의 관리를 분류할 거야. 어떤 사람은 내용에 따라서 부동산의 관리를 분류할 거야. 이렇게 이제 학설을 주장을 해버리는 거죠. 그냥 망할 놈들이 그냥. 그래서 똑같은 내용인데 이 내용 자체가 완전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일부가 막 섞여 있다는 게 문제가 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먼저 자산관리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러면 재산관리, 그리고 시설관리라는 개념 등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 해서 이게 소위 이제 영역에 따른 분류라고 이렇게 억지로 이제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산관리라는 개념, 부동산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형태의 관리를 가리켜서 자산관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관리, 매입, 매각 결정, 투자 리스크 관리 등 해서 이 자산관리라고 하는 개념은 가장 포괄적인 형태의 관리고, 요건 이제 저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행에 PB뱅크라고 해서 프라이빗 뱅크라고 해서 좀 이제 고액 자산가 등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자산의 관리 방법 등을 제시하는 방법. 이게 이제 PB라고 보통 불리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의미의 관리라고 해서 건물 사고 팔고 또 이걸 가지고 뭘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형태의 관리를 가리켜서 자산 관리라는 용어의 정의를 쓰게 됩니다. 자산 관리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에 대응해서 재산 관리는 보지도 마시고 몰라도 살아가는데 아직까지 시험 문제 볼 때는 지장이 없으니까요. 시설 관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관리에 대응하는 개념이 시설 관리라고 해서 가장 소극적 형태의 관리를 가리켜서 시설 관리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비 운전 유지, 에너지 관리, 뭐 건물 청소 관리, 보안 관리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소극적 형태의 관리를 시설 관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해 가실 때 자산 관리만 정확히 개념을 잡고 있으면 어차피 재산 관리는 공부 안 해도 될 것이고 시설 관리라는 개념에서 자산 관리와 관련해서 시설 관리라는 개념을 비교해 봤을 때 아주 적극적 형태의 관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고 자산 관리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이것에 대응해서 아주 소극적 형태의 관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시설 관리라고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영역에 따른 분류라는 개념을 하나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에 따른 분류해서 경제적 관리, 법률적 관리, 기술적 관리 이런 식으로 이제 소리를 잡아가요. 그런데 이 파트에서는 소위 기술적 관리를 갖고 거의 다 문제 구성이 이루어지게 될 거고 쟁점을 보십시다. 우리 앞에서 그런 거 있었죠. 부동산의 개념이라고 해서 법 제도적 관점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 기억 한번 해볼까요? 법적 제도적 관점의 부동산, 토지와 토지 그 다음에 그 정착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었고요. 여기다 준부동산이라고 해서 뭐 임목이라든가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게 이제 법적 관점에 있어서의 부동산이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경제적 관점의 부동산이라고 했을 때 우리 제일 앞에 공부하실 때 자산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자본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생산요소 그리고 소비재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던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머리 글자 따서 외우자라고 했던 것이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 또는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해서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이라고 하는 자궁, 위한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교재 어디에서 있네요? 제일 앞쪽에서 살펴봤던 주제 있죠. 첫 시간에 살펴봤던 거. 여러분 교재 가지고 한번 가서 확인해 볼까요? 교재 몇 페이지? 자, 3페이지 제일 하단부를 가서 보시게 되면은 자, 바로 물리적 또는 기술적 관점의 부동산이라고 해서 자연, 공간, 위치, 환경 해서 키워드 외우자고 자궁, 위안 머리 글자 따서 외우자고 그랬었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가서 교재 5페이지 보면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라는 키워드가 나와 있죠. 다시 물리적,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 자궁, 위안이라고 해서 자연, 공간, 위치, 환경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라고 하는 것 그리고 6페이지 가서 법제도적 측면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 토지와 그 정착물 외에 준부동산 등이 어떻다? 법제도적 관점의 부동산이다라고 이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자, 요걸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용어를 보셔야 돼. 지금 경제적 관리, 법률적 관리, 기술적 관리에서 이게 이제 부동산 앞에서 지금 이제 경제적 관점의 부동산,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법제도적 관점의 부동산, 자, 토지와 그 정착물 및 준부동산, 그 다음에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에서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이라고 하는 것, 자궁, 위안 이런 게 이제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용어 자체가 이 얘기를 가져온 거라고 해서 부동산의 관리라고 하는 게 경제적 관리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법률적 관리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겠고 기술적 또는 물리적 관점의 부동산자 관리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는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기술적 관리라고 하는 거 앞에서 시설 관리와 거의 유사한 형태의 모습을 띄워주는 게 기술적 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어떤 하자 등에 대한 예방이나 조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기술적 관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건물과 뭐 부재, 부정 해소라는 것이 지문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 설비 관리, 그리고 청량, 뭐 경계 청량 이런 것들을 기술적 관리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부동산의 개념 자체를 경제적 관점의 부동산, 법 제도적 관점의 부동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술적 관점의 부동산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부동산의 관리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세 가지 경제적 관점에서 법률적 또 기술적 관점에서 나누어서 살펴보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뼈대를 잡게 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파트가 되게 까다로워. 근데 이제 경제적 관리는 법률적 관리는 좀 이따 바로 지문 가지고 확인해 드릴 텐데 몰라서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좀 기술적 관리 부동산하고요. 시설 관리라고 하는 개념이 거의 유사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부 중복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이제 보는 학자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논의를 해봤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이제 몇 페이지? 128페이지 영역에 따른 분류라고 해서 자산 관리하고 우리가 기억할 게 시설 관리만 구분을 해 주십사라고 이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자 교재 128페이지 보니까 핵심 지문 1번 오피스 빌딩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 투자 의사 결정은 부동산 관리 업무 중 시설 관리에 속한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뭐라고요? 자산 관리와 시설 관리의 정의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지금 이제 리모델링을 한다라든가 뭐 매각 결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소위 이름하여 어떻다? 자산 관리의 한 영역으로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1번이 틀린 표현 답이 됐던 지문이고요. 2번 자산 관리는 건물의 설비, 기계 운영, 보수, 유지, 관리 업무에 한한다 해서 틀렸죠? 자수, 이건 이제 굳이 해석하면 뭐가 된다고? 시설 관리 한 영역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스케일 좀 크게 하는 관리를 가르쳐서 자산 관리, 그리고 실제로 건물, 우리 육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것을 시설 관리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험 문제는 지금 보시다시피 자산 관리와 시설 관리라고 하는 것을 두 개를 비교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3번 질문, 건물 관리의 경우 생애 주기 비용 분석을 통해서 토기 투자비와 관리 유지비의 비율을 조절함으로써 보유 기간 동안 효과적으로 총 비용을 관리할 수 있다 해서 이게 뭐냐면 이제 부동산과 건물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 있죠. 토탈 자 10년 또는 20년 동안 30년 50년 동안 들어갈 돈이 뭐 100억이다 라고 했을 때 처음에 지을 때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 그 관리 비용을 얼마를 할당을 할 것인가, 뭐 이런 식의 것을 잘 조절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이제 부동산의 가치, 건물의 가치가 꾸준히 유지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셨고요. 3번 질문 좀 특이한 질문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나올 때마다 쫓아 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공부를 아마 제가 한 것은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아무래도 17년, 18년 동안 중개사 시험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좀 심각한 거니까. 그래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조금 공부하신 분들이 빠지는 함정이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생각을 해요. 생각을. 올해 화두는 제발 생각을 하지 말자. 외우라고 하는 걸 시키자. 그래서 이런 식의 지문들이 3번 같은 지문들이 되게 특이해요. 특이한 지문이 나왔는데 시험장 가서 찍어서 맞추는 건 별개의 문제로 하고요. 한 번 나왔는데 뒤지게 파. 민법 같은 거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이상한 판례 하나 나와. 그럼 그걸 막 분석을 해서 외워요. 예, 그 판례는 다시는 이 문제에 나오지 않을 판례들이야. 항상 문제를 구성할 때 옆으로 흔들어주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것들. 그래서 자산 관리, 뭐라고요? 좀 스케일 큰 거, 투자 관리라든가 리모델링 결정, 그 다음에 시설 관리는 좀 미시적인 부분에서 하는 관리 이렇게 봤었고요. 4번 부동산 관리에서 유지란 외부적인 관리 행위로 부동산의 외형, 형태를 변화시키면서 양호한 상태를 지속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이건 이제 한국어를 물어보는 거죠. 유지가 뭐라고요? 유지라고 하는 개념. 이런 뭐 유지라는 표현 쓰고 있잖아요. 유지라고 하는 건 기존의 상태를 바꾸지 않겠다라는 의미. 기존의 상태를 유지하겠다. 그대로 외형 등을 변화를 주지 않겠다. 이런 취지인데 이런 4번 지문이 더럽게 어렵다고 시험 문제 보실 때 이게 틀린 표현인데
별로 의미 없어요.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쫓아가시면 안 돼요. 마치 나머지를 다 외울 것처럼 그러지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교재 129페이지 5번 시설 관리는 시장 및 지역 경제 분석, 경쟁 요인, 수요 분석 등이 주요 업무이다 라고 해서 이것도 틀렸지. 시설 관리는 청소하고 뭐라고요? 실제 설비를 관리하는 것을 가리켜서 시설 관리. 그러면 이제 5번에서 얘기하는 관리는 뭘까요? 해서 모르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단순화 시키라고, 단순화. 자꾸 주관식으로 가려고 그러면 양이 늘어나요. 그래서 자, 자산 관리는 스케일이 겁나 큰 거다. 시설 관리는 스케일이 엄청 작은 거다. 이렇게 뼈대 잡고 그 뉘앙스로 가셔야 돼요. 6번 부동산 관리자가 유지 관리 업무 수행 시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기능적 흠을 발견해서 안전하게 유용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좋은 얘기 같고요. 7번 시설 관리는 부동산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으로서 시설 사용자나 기업의 요구에 따른 키워드 소극적 관리해서 아까 우리 적극적 형태의 관리를 자산 관리라고 불렀었고요. 소극적 형태의 관리를 시설 관리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돌아서면 잊어먹겠지만 결국은 시설 관리라는 단어, 그 다음에 자산 관리라는 단어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29페이지 관련 기출 문제 보시게 되면은 다음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부동산의 관리 방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 관리, 투자 리스크 관리, 매입 매각 관리, 재투자 결정 등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자산 관리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스케일 가장 큰 형태의 관리를 가리켜서 자산 관리라고 보셨고, 그 다음에 교재 129페이지 2번 문제, 부동산은 자산 관리, 그 다음에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시설 관리 등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다음 부동산 관리 업무 중 시설 관리에 속하지 않는 것은 설비의 운전 및 보수라고 하는 건 나와 있고, 여기 시설 관리의 전형이 되겠죠. 부동산의 매입 매각 관리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청소 관리, 에너지 관리, 보안 관리 등은 모두 시설 관리의 한 유형으로. 그래서 지금 문제를 쭉 보면서 15년 동안 나왔던 문제에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자산 관리의 개념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시설 관리의 개념을 비교하는 것이 출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 형태의 관리를 자산 관리, 소극적 형태의 관리를 시설 관리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요 2번 이렇게 구성을 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119페이지 이제 내용이 있다는 관리에서 다시 가셔야 돼. 자, 우리가 앞에서 부동산의 개념을 따져 물을 때 경제적 관점인 부동산,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법, 제도적 관점인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 토지와 그 정착물 외에 준부동산, 그 다음에 기술적 의미의 부동산, 다시 대가리 따서 자, 공, 위, 관에서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이제 뼈대를 잡았었고요. 그래서 교재 129페이지 지문과 한번 보겠습니다.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 관리는 부동산의 유용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상의 재반 조치를 취함으로써 법적인 보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해서 한국말 되겠습니다.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충은 아는 거지. 다시 이 세 개를 갈 때 뭐라고요? 법률적 관리, 그 다음에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라고 하는 거 해서 자 출제 포인트는 무조건 뭐라고요? 기술적 관리. 실제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는 그 관리를 가리켜서 기술적 관리라고 부르게 되죠. 2번 지문이요. 부동산의 법률 관리는 부동산 자산의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자산 부채 재무적 효율성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잘 모르겠는데 이걸 경제적 관리 이렇게 봐야겠죠. 돈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재무의 효율성 이런 저런 얘기는 어떻다? 바로 경제적 관리. 그러니까 제목 정도만 가시는 거야. 경제적 관리, 돈 얘기, 그 다음에 법률적 관리 아까 보셨고, 그 다음에 시설 관리가 키워드가 뭐라고요? 실제 육안에 보이는 그런 건물의 관리 이런 개념이 되겠고, 세 번째,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을 개선시키는 활동은 경제적 관리에 해당한다. 이게 이제 소위 기술적 관리의 한 내용에서 어떤 토지 위에 건물이 올라가 있는데 이 건물이 적절치 않다라고 해서 뭐 요구는 부분을 수정을 한달까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기술적 관리에서 그저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 자, 제목도 하는 거죠. 경제적 관점의 부동산, 법제도적 관점의 부동산,
기술적 관점의 부동산 이렇게 됐지. 물리적으로 뭔가 변화를 준다. 이런 것은 다 뭐가 된다? 기술적 측면의 관리 이렇게 생각하실 때 있어. 우리 앞에서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하고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을 혼용해서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경제적 측면의 관리라든가 법률적 측면의 관리라고 하는 개념과 다르게 기술적 측면의 관리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뭔가 변화를 주는 것은 통칭하여 다 뭐라고 그러자? 기술적 관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질문은요.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관리는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기능적 하자의 유무를 판단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틀렸죠. 물리적인 부분에 뭔가 육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면 이걸 다 뭐라고 한다? 기술적 관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3번, 4번 둘 다 포인트는 뭐라고요? 기술적 관리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갖고 출제 이슈를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질문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적 측면의 관리. 맞나요? 육안에 보이는 얘기를 하고 있다. 물리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면 어떻다? 이걸 우리가 기술적 측면의 관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 측면의 관리가 뭔지 하나하나 읽어봤자 어차피 돌아서면 잊어버려. 그래서 일단 뼈대 3개 잡아가는 거죠. 앞에서 토지의 어떤 부동산의 개념 얘기할 때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이라고 하는 거,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라고 하는 주제, 그다음에 법 제도적 측면의 부동산이라고 해서 토지와 정착물 등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잡아갔는데 이 부동산의 관리 중에서 기술적 관리,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뭐라고요? 기술적 관리를 갖고 지문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관리, 물리적으로 뭔가 어떤 변화를 주거나 이런 것을 가리켜서 총칭하여 뭐라고 한다? 기술적 관리에서 오히려 이거 용어를 물리적 관리 이렇게 하면 참 감사할 텐데 이런 거를 안 써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의 개념 얘기할 때는 물리적 관점의 부동산하고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을 혼용해 썼다가 관리 파트에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아까 다시 가볼까요? 영역에 따라서 자산 관리, 시설 관리라는 개념, 적극적인 형태의 관리를 자산 관리, 그래서 소극적 형태의 관리, 우리가 청소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시설 관리. 그 다음에 요건 앞에서 공부했던 경제적 관점의 부동산, 법제도적 관점의 부동산,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요거랑 비교해서 가시고 물리적으로 육안으로 뭔가 이 외부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손을 보게 되면 다 이걸 뭐라고 한다? 기술적 관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보게 되면 129페이지 두 번째 박스의 질문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문제가 다 법률적 하나를 제외하고는 기술적 측면의 어떤 관리 얘기를 가지고 옳게 내고 싶을 때 기술 측면의 관리다. 틀리게 내고 싶을 때 경제적 측면의 관리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요. 용어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6번 질문. 대응적 유지 활동은 시설 등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장애가 없도록 유지 계획에 따라서 시설을 교환하고 그 다음에 수리하는 사전적 유지 활동을 말하는 데서 이게 여러분 교재 거의 걸쳐 있는 거죠. 지금 교재 보시면은 예방적 유지 관리, 일상적 유지 관리, 대응적 유지 관리라고 해서 대응적 유지 관리는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때 이 하자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을 가리켜서 대응적 유지 관리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22회 때 답이 됐던 주제인데 크게 쫓아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22회 때 이 문제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뒤지게 한다고 왜 시험 문제 답이 됐으니까 아니 그냥 한 번씩 흔들어주는 문제고 어차피 시험 보실 때 우리가 지금 봤다고 그래서 이게 시험장에서 기억날 거란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가서 공부 많이 했던 부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건 내가 알아 라고 생각하지 이거 지난번 시험에 나왔던 것 이런 생각 안 드십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지문은 답이 되긴 했는데 좀 비우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굳이 해석하면 그 교재 순서에 따라서 예방적 유지 관리라는 개념이 하나 있었고요. 지금 기술적 관리의 형태로서 예방적 유지 관리 그리고 대응적 유지 관리라고 해서 예방적 유지 관리라고 하는 것은 하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개념이 예방적 유지관리. 그리고 어떤 하자 등의 문제가 됐을 때 그걸 고쳐내는 것을 대응적 유지관리. 이 정도 용어의 점이 특별히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리 실제라고 해서 여러분 교재 130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거의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동산 학계론 교재에서는 자, 관리 실제라고 해서 몇 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재 통해서 간단하게 보고 버리실 거예요. 너무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 패턴들인데요. 자, 부동산 관리 활동의 유형으로서 제목들을 보니까 임대차 활동이라든가 보험에 가입 처리를 한다든가 또는 이런 내용을 보고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자, 관리 주체가 담당해야 될 부동산 관리의 한 영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 가장 하나 이슈가 될 만한 게 임대차 활동에서 손님 받아야 되죠. 그래서 임대차 활동은 부동산의 임대차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 부동산 관리와 관련된 전문 자격 제도로서 주택관리사 제도가 있다. 해서 이 중개사 시험하고 과목이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주택관리사 시험이라는 자격 시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 그쪽 시장에서는 이 주택관리사라고 한 것을 건물 관리에 있어서 어떤 전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제가 전에 그쪽 강의해봤는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제 이런 관리된 영역조차도 아직은 되게 법이나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전문가일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바라보는 관점상 상당히 이제 전 근대적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관리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이게 중개사증 따고 나면 나중에 관리사 자격증도 한번 따볼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항상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게 거의 별 의미가 없어요. 직업 상담사랑 거의 비슷한 거야. 그래서 자격증을 따는 과정은 나름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실제 결정을 땄을 때 아무 쓸모가 없어요. 가끔 이제 와서 상담 비슷하게 주택관리사 요거 한번 증을 따보고 싶다. 생각은 마음대로 하시는 건 좋은데 그건 나한테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결론이에요. 왜냐면 가르쳐도 보고 그때 이제 합격하신 분들 어떻게 되는지도 봤는데 만약에 아파트 관리 사무소장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주택관리사 보호 자격증에다가 전기라든가 몇 가지 있죠. 전기라든가 이런 설비 관련한 자격증도 있죠. 그거 두세 개 커버하시면은 취업하실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금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그 관리사무소에 필수적으로 비치되는 자격증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거 커버가 안 될 때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러다 치고요. 거기 이제 얘기를 한번 굳이 보는 이유는 15도시 1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임대료 결정 방법이라는 거, 이게 이제 가끔 방송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이걸 간단하게 스크린을 하는 겁니다. 자, 총임대차라는 표현을 쓰고 있네요. 임차인이 부동산 이용에 따른 순수 임대료 외에 부동산 운영에 관련된 세금이라든가 보험료 등의 재비용을 지불하는 방식 등을 가리켜서 총임대차. 그래서 자, 총임대차 순수 임대료에다 조세 공과금을 같이 내는 방식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총임대차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비율 임대차, 총 수입 중에서 일정한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방식, 이렇게 돼 있어요. 비율 임대차.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순임대차라고 해서 자, 임차인이 부동산 이용에 따른 순수 임대를 지불하고 부동산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은 사전 협상을 통해서 지불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해서 자, 이게 이제 요 근래 스타벅스인가가 이제 방송에 나왔었는데 그 뉴스 보도에 됐던 게 중에 하나가 임대를 결정하는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얘들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건물주하고 쇼블츠입니다. 해서 소위 순임대차라고 하는 것을 해서 일반적으로 세 얼마 내고 그 건물을 쓰는 방식, 요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비율 임대차라고 해서 자, 수익의 일정 비율을 먹는 방식. 그래서 그 보도 자료에 따르면 그게 맞다고 치면은 이게 좀 외곽 지역들은 그냥 순임대차 요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받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건물주 입장에서
그다음에 이제 강남이라든가 주요 상권에서는 비율 임대차를 뭐 더 선호한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임대차 이것저것 다 임차인이 커버하는 방식, 비율 임대차 총 수입 중에서 일정 비율을 임대인이 먹는 방식, 그다음에 순 임대차는 월세 되는 방식 이런 식의 자 그래서 용어에 관한 부분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 22회 때 이게 이제 비율 임대차라는 게 한번 시험 지문의 구성에 대해서 용어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뭐 보험 이런 것들도 큰 이슈가 되지 않겠고 그다음에 이제 거의 중간 지문 별 필요 없어요. 여기는 그다음에 교재 131페이지 건물의 생애 주기와 내용 연수라고 해서 이게 이제 각 한 번씩 출제가 됐던 주제 15년 동안 큰 의미는 없는데요. 한번 익숙해져야 되니까 건물의 생애 주기에서 전 개발 단계, 신축 단계, 안정 단계, 노후 단계 그리고 완전 폐물 단계 등으로 이렇게 건물의 전체 주기는 구분할 수 있다. 용어 정도만 익숙해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 짓기 전의 단계를 전 개발 단계, 새롭게 건물이 완성된 단계를 신축 단계, 그 다음에 신축 단계를 지나서 안정 단계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무엇이 이슈가 되는 것이 그거죠. 이 건물의 관리라고 하는 것. 자, 이게 안정 단계가 길어지려면 이때 관리가 잘 들어가면 어떻다? 안정 단계가 연장될 수 있다. 이런 취지가 되게 될 것이고, 뭐 노후 단계, 그다지 어렵지 않고 이제 철거해야 되는 단계인 완전 폐물 단계,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죠. 지금 하나가 뭐냐면 신축 단계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건물 효용성이 가장 큰 시기를 가리켜서 신축 단계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그 정도 안정 단계가 아니라 신축 단계가 건물 효용성이 가장 큰 시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교재 131페이지. 자, 지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박스. 건물의 생애주기 단계 중 안정 단계에서 건물의 양호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안정 단계 국면이 연장될 수 있다라든가. 두 번째 지문. 건물의 생애주기 단계에서 노후 단계는 일반적으로 건물의 구조, 설비, 외관 등이 악화되는 단계를 의미하게 된다 해서 뭐 오른편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가장 효용성이 큰 시기는 어땠다? 신축 단계다. 딱 한 번 출제 이슈를 삼았던 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의 내용 연수라고 해서 이 얘기는 사실은 나중에 감정평가론 얘기와 연계가 되게 되는데 나중에 감정평가론이라는 거, 건물의 감정평가 방법을 논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건물의 가격이 얼마냐, 현재 이 건물의 가격이 얼마냐라고 하는 데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듣고 이제 버리시면 돼. 뒤에 따로 공부할 거니까. 자, 건물을 다시 만들기 위한 가격. 이걸 우리가 재조달, 원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가 수정액을 뺀 것을 가리켜서 건물의 가격이라고 이렇게 감정평가 방법에서 설명을 하게 될 텐데 이제 이때 건물의 내용 연수라는 개념, 이 건물이 얼마나 버틸 수가 있느냐, 요걸 가지고 저희 감가 수정액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어떤 건물이 100억짜리 건물인데 100년 동안 만약에 버틸 수 있다. 그럼 이제 단순화시키면 1년에 1억씩 이걸 나중에 정액법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게 50년이 되게 되면 1년에 2억씩 감가상각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될 텐데, 자, 어쨌든 물리적 내용 연수, 용어 자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건축물의 사용에 따라서 건축물의 사용에 따라서 마멸 파손돼서 물리적으로 그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까지의 기간을 물리적 내용 연수, 용어 정도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경제적 내용 연수라고 하는 거, 건축물의 경제적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까지의 기간에서 결국 이런 얘기죠. 어떤 건물 자체가 붕괴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이제 수리비 이런 것처럼 거에 비하면 별로 남는 게 없는 시점, 이걸 우리가 경제적 내용 연수라는 개념을 볼 수가 있겠고요. 기능적 내용 연수, 건축물이 기능적으로 유연 기간. 이건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런 거죠. 어떤 건물의 구조 등 때문에 트렌드가 맞지 않아서 전혀 쓸모가 없어지게 되는 상태, 이걸 기능적 내용 연수로 부르는데 나중에 감정평가 파트에서 비슷한 용어를 공부를 할 거예요. 그 외에 행정적 내용 연수는 별 더더욱 의미가 없죠. 그래서 자, 이게 이제 그런 게 있죠. 우리 공법 중에서
건축법 파트를 보게 되면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라고 해서 뭐 겁나 얘기 긴데 그래서 이제 출제 이슈가 됐던 게 존치 기간 3년 이내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 내용 연수라고 해서는 법적으로 얼마나 이 건물이 버틸 수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감정평가와 관련해서는 주된 출제 이슈가 경제적 내용 연수 이게 이제 주요 이슈가 될 테고요. 물리적 내용 연수는 뭐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교재 131페이지 첫 번째 인근 지역의 변화 두 번째 박스 1번 지문입니다. 인근 환경과 건물의 부적합 당해 지역 건축물의 시장성 감퇴 등은 경제적 내용 연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라고 해서 오른편. 자, 한번 개념을 볼까요? 자, 어떤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을 수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1년에 1,000만 원 소요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인근 지역이 쇠탐에 따라서 1,000만 원의 세가 나오기 어렵다라고 하는 경제적 내용 요소가 다하게 된 것이다. 그 다음에 인근 환경과 건물의 부적합도 마찬가지 개념식이 되고 건축물의 시장성 감퇴해서 이쪽 사람들이 안 살아. 그래서 공실이 많아. 그러면 경제적 내용 연수는 고정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똑같기 때문에 경제적 내용 연수는 줄어들게 된다. 이런 취지. 2번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 설계 불량, 설비 불량, 건물의 외관 디자인 낙후는 기능적 내용 연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라고 해서 자, 요게 이제 오른편으로 구성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가끔 이제 좀 구도심, 낙후된 구도심을 가게 되면 겁나 건물이 촌스럽게 돼 있거나 외관 등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등등등 이런 게 굳이 이름하면 뭐가 된다? 기능적 내용 연수에 관한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물리적 내용 연수 거의 따져 물을 필요 없겠고요. 경제적 내용 연수하고 기능적 내용 연수의 개념 정도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132페이지 건물의 내용 연수와 생애 주기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22회 때인가 구성이 됐었는데 요 하나 때문에 지금 이 전체를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애 주기 중에서 가장 효용성이 큰 시기는 신축 단계라고 봤었고요. 그 다음에 안정 단계는 부동산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안정 단계가 연장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자 볼까요? 해서 건물의 내용 연수에서 기억번 건물 이용으로 인한 마멸 및 파손, 시간의 경과 등으로 생기는 노후화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까지 버팀 연수, 이걸 소위 물리적 내용 연수. 우리가 주로 이슈 삼았던 것은 경제적 내용 연수하고 기능적 내용 연수가 주요 이슈였는데 물리적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을 가리켜서 물리적 내용 연수 이렇게 봐야겠고, 니은번 자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단계에서 신축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정책론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